안녕하세요. 오늘 9단원 첫 번째 시간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입니다. 먼저 생각열기 보시면요. 다양한 그 국적을 가진 음식 재료들이 우리 냉장고 속에 있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 재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학습 목표 보실까요? 농업 생산의 기업화, 세계화가 무엇이고 배경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농업 방식은 주로 소규모로 또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농업 형태였어요. 자급종 농업이었죠. 그러다가 먹다가 먹고 나서 남으면 그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상업적 농업 방식으로 바뀝니다. 어디에 팔기 위해서? 네, 시장에 팔기 위한 목적이죠. 뭐를 벌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농장 규모가 어떠해야 될까요? 대규모여야 되겠죠. 농장 규모가 대규모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일손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기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많이 생산하려면 품종도 개량해야 되겠고 그러면 연구비도 들어가겠네요. 또 많이 팔려면 홍보, 광고비도 들어가겠네요. 자, 이제 농사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업적 농업 형태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기업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 이것을 농업 생산의 기업화라고 해요. 당연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하고 대량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요 국가는요, 아무래도 넓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겠죠. 호주의 소목장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호주 쇠고기 나와 있는데 최고의 또 쇠고기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그 퀸즐랜드 주라고 해서 북동부 쪽에 있는 곳은요. 호주에서도 가장 많이 소를 키우는 방목주로 유명해요. 이렇게 넓은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딱 소 키우기에 알맞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미국은 또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입니다. 대규모 밀 농장과 또 기기화된 모습으로 밀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다음 코스타리카도 역시 세계 1위의 파인애플 생산 국가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열대 국가인데요. 당연히 파인애플을 재배하기에 알맞는 환경이죠. 이 코스타리카는요. 현지 농민들이 직접 이렇게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보다는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델몬트사라든가 돌회사, 이런 회사 많이 들어봤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대규모 농장을 구입하고 기계화하여서 현지 농민들을 고용하는 식으로 우리 이런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배웠죠.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문제점도 생겨요. 이 파인애플이 재배를 할 때 아주 많은 그 농약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환경 문제라든가 또 열악한 그 노동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대량 생산된 농산물 세계 곳곳에서 생산이 되죠. 근데 이렇게 생산된 것도 뭐 할 필요도 있어요. 판매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또 여러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죠. 또 세계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국적의 재료들을 쉽게 또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농업 생산의 세계화예요. 기업화와 같이 가는 거죠. 자, D 기업의 바나나 생산 및 판매 과정을 나타낸 자료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농업회사로서 바나나, 파인애플 어떤 회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델몬트라든가 돌 회사인데요. 세계 곳곳에 농장 만들고 이렇게 농장의 노동자들이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기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나나를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현지에 이렇게 바나나 농장에 가보면 파란 비닐봉지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게 보여요. 이 바나나가 병충해에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 아주 많이 농약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수확할 때는 이렇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 농약 세척을 반드시 한 다음에 발달된 교통수단을 통해서 트럭이나 선박, 항공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농업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의 모습을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이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나온 것인가? 생산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 소비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 먼저 생산 지역은요. 과거에는 주로 식량작물을 소규모로 재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될 만한 것, 즉 상품성이 높은 한두 가지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기업적 농업 방식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상품성이 높아요? 안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이 기호작물이라고 하는데 커피나 설탕, 초콜릿 이런 원료가 되는 것들을 재배를 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이잖아.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늘어가면 이러한 그 농작물들이 늘어가면 아무래도 식량작물 재배 지역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서 식량작물이 부족해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 그러면 뭐를 많이 키워야 되겠어? 가축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 아무래도 많이 베어야 되고 넓은 초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이러한 변화가 생산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소비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여러분 쉽게 외국산 농산물 접할 수 있잖아요. 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바나나, 파인애플 나요? 안 나잖아. 그런데 마트 가면 얼마든지 쉽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외국산 농산물을 지나치게 의존해. 외국산 농산물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나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진다. 만약에 그게 식량 자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밀 생산 이제 거의 되지 않죠. 왜? 값싼 미국산 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랑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지는 그 사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필리핀의 그 바나나라든가 또 코스타리카의 파인애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그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대규모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농약을 또 방부제를 사용하다 보면 환경이라든가 소비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베트남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베트남은 세계적인 쌀 생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커피 생산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 되기도 했어요. 자, 커피 농장을 아무래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기존의 농경지나 또 열대우림을 훼손하고 커피 농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커피 재배 과정에서 많은 비료라든가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필리핀 사례인데요. 필리핀 하면 쌀 생산 국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다가 비 많이 오죠. 뜨겁죠. 쌀 재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얘는 1년에 2번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최근에는 세계 최대 쌀 수입 국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혀 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필리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쌀 생산량에 비해서 인구가 갑자기 이제 꾸준히 급증하는 문제라든가, 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파괴가 된다던가, 또 외국의 어떤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온다던가, 정치적인 혼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게 다른 나라 쌀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적으로 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이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들이 먹는 식량 자원, 주된 식량 자원을 오로지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농업 생산의 기업화나 세계화로 인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식량 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국민이 먹을 식량 자원도 수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세계적인 밀 수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대형 농기계로 밀을 수확하는 미국의 농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밀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는 빵 먹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 소비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밀 재배 농가 봤냐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밀 몇 %만 자급하냐면요. 2000 몇 년도 기준이죠. 2019년. 자, 보시면 밀 자급량이 1.2%밖에. 여기 2018년 기준 밀 자급량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8.2%는 전부 다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산이라는 얘기예요. 수입산 얘기고요. 그 중에 절반 또 미국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밀 농사 지었거든요. 그런데 값싼 외국산 밀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 농가가 점점 없어지고 쉽게 다른 나라 밀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밀이 아니라 쌀이라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자,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 정리를 하자면 좋은 점은 뭘까요? 대규모로 인해서 그 나라는 생산성 높일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죠. 넓은 세계 시장까지 확보한다면요. 또 하나는 소비 지역에서는 쉽게 외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만약에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농가라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재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만약에 식량 자원이라면,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식량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나라의 식량 자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콕콕 문제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기업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 생산의 무슨 현상? 기업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요? 농업 생산의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OX예요.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는 농업 생산 방식을 변화시킨다. 왜? 상품 작물 위주로 대규모로 또 대규모 기계화로 또 기업이 들어왔다고 했죠. 5죠.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필리핀 사례라든가 또 우리나라 밀 사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